네,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아마 내년 20주년이 되면 성년으로 가고 있는 그 길목의 마지막 20대를 보내고 있는 과실련의 청년들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 안현실 과실련 상임 대표 및 유니스트 부총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쪽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하시겠어요? 제가 높은 단상에 좀 올라가기가 무서워서 그 인사말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을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잊어먹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오늘 우리 19주년 정기총회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많이 고생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과실련의 스타 안소혜 간사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울산 유니스트에 이렇게 가면서 유니스트의 이 비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또 한국공항알림원에 또 와서 일을 하면서 한국공항알림원의 비상을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리고 또 과실련에 또 전기청에 오면서 과실련의 다음 비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제가 참 그 고민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비상하고 전혀 다른 의미의 비상이 지금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고 있어서 솔직히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거다. 그리고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과실련이 지키는 거다. 과실련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망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뭐 일종의 자세랄까요? 그걸 다시 이렇게 한번 갖게 됐고요. 19주년 총회. 이 19라는 의미가 이제 그 다음은 20이라는 숫자가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Next 20 years. 이 부분, 이런 부분, 다음 20년의 과실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19주년 정기총회 때부터 고민을 하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정기총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님을 과실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뵀을 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하신다고 해서 뵀었었는데 그 비상이었던 거를 가지고서는 다시금 과실련의 양 어깨에다가 날개를 달아주시고 새로운 비상을 하도록 만드신 지금의 자리에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와 다른 과학기술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날개를 달아주실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강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20살이 되었었을 때 앞으로의 과실련은 과연 어떤 기대를 담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년을 맞이한 과실련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 하에 서울대학교 김태우 명예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시간은 25분이라서 5시 30분까지. 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꼭 단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만큼 과실련 행사에도 제가 참석하지를 않고 과실련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과실련에서 저한테 뭐를 요청하면 제가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과실련이라는 단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부터 20년 전 어느 날 제가 이병기 교수님을 만나서 이병기 교수님한테 감원 이설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과학기술 관련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학회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단체 많죠. 공학한림원도 있고 과학기술한림원도 있고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도 있고 뭐 의학한림원도 있고 굉장히 단체는 많은데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좀 더 다른 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병기 교수님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병기 교수님께서 이제 깃발을 드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민청찬 교수님, 유명희 교수님 이런 과학기술계의 원로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이 과실련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과실련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기술 시민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달라야 된다.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로 매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결집력도 떨어지고 공감대도 부족하고 또 전공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당장 그렇게 뛰어들 수는 없다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과 같은 과실련으로서 이렇게 계속 이 사회 한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과실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실 다른 관변단체들은 운영하기 쉽습니다. 정부에 가서 어떻게 좀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목돈 좀 얻어다가 풍풍 쓰면서 형식적으로 행사하고 그냥 행사했다고 보고하고 결산하고 그게 과학기술계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뭐 그 다른 단체를 꼭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실련은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풀뿌리 과학기술 운동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정말 그 쌈짓돈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이만큼 20년이 될 때까지 이끌어 오신 역대 상임대표님, 공동대표님 그리고 여러 그 과학기술계 선배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뭔가 시민단체다워졌으면 좋겠다. 좀 더 시민단체다웠으면.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최근에 깜짝깜짝 놀랄 뉴스들이 뭐 수시로 뜨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은 우리 저 안현실 대표께서 과학기술계는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오늘 들은 뉴스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슴 아픈 뉴스는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날아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뉴스들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국가 발전이나 우리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정치 뉴스, 탄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네로 같은 폭군이 한 명 있다 그래서 로마가 망한 것도 아니고 연산군이 한 명 나왔다 그래가지고 조선이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밖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나마 지금까지 과학기술가 피땀 흘려서 쌓아올린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게 대한민국의 반도체, 배터리 이런 일부 첨단 기술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진국의 반격,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은 이미 우리를 거의 넘어서고 있는데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인지 넛크래커인지 지금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없이 지금도 전부 정치 뉴스, 정치 논쟁에 깊이 빠져 있다.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안현실 대표 같은 분이 그래 우리 과학기술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그 약간의 감동을 느끼는 단순한 표현이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민족사의 축복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 계신 과실련의 아주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성년이 된 과실련은 시민단체답게 어떤 목표 달성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변을 넓혀왔고 사회적 이해를 구했고 굉장히 넓은 그 과학기술에 대한 그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를 내자. 어떻게 성과를 내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만듭니까? 배터리를 만듭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후보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실련이 앞으로 어떤 일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와 과학기술과 뭐 나아가서는 인류 평화와 공존 공영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 정말 과학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 그 문제가 뭐냐 저출생입니다. 저출생. 저 골드만삭스에서 2007년에 2050년 세계 경제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07년에 2050년이 되면 한국이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대 경제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골드만삭스 연구소가 그런 엉터리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뭐 뉴스 하나 띄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냐? 그때 한강의 기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가 그 훌륭한 교육 수준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갔으면 한강의 정책의 한강의 기적의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한국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2022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장기 대예측을 또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2075, 2075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24위쯤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한테도 뒤떨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발표했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할 때 1960년대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필리핀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후진국이었는데 우리가 이 필리핀을 완전히 따라잡아서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 옛날 원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한국이 세계 24위 현재 세계 10대 경제권 10위 정도 되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24위로 떨어진 것이라고 예측한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저출생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뭘 하죠. 첨단 기술도 기술 후속 세대가 있어야 되죠. 과학도 과학을 지망생이 있어야 과학을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거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도체, 배터리 같은 첨단 제조업이 선진국의 반격과 후발국의 추격으로 이제는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플랫폼 산업이나 인공지능 같은 지금 미국이 독주하고 있는 분야 그런 분야에서 한국은 따라갈 여력이 없다. 이 세 가지죠. 근데 뭐 이걸 다 길게 얘기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왜 과학기술 문제냐? 이 사실 사람 출생 숫자가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지구상에 인구 1억 이상 되는 나라가 14개나 있는데 그 14개 중에서 선진국은 미국하고 일본 2개밖에 없습니다. 다 개도기국입니다.
그리고 인구 그 행복한 나라 선진국 리스트의 상위에 있는 북유럽 국가 또 이런 국가들 보면 인구 500만에서 1000만이에요. 가장 많은 나라가 네덜란드 1700만 정도 돼요. 근데 가장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출생률 줄어들어서 인구가 줄어들면 뭐가 문제냐? 인구가 적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부양비가 깨져버립니다. 부양비는 몇 명이 일해서 그 세금이라든가 이 가치를 창출하고 몇 명이 부양을 받는 자라는 비율인데 우리가 2020년이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3명 이상, 한때는 5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2030년이 지나면 가까운 장래에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1명이 일해서 1명을 어떻게 부양해? 젊은 사람 허리가 휘어지죠? 아닙니다. 부러집니다. 왜? 의료보험을 타가야 될 노인들, 병원에 자주 다니는 노인들은 많은데 의료보험료 지불할 젊은이 숫자는 일한 사람은 적죠. 의료보험 붕괴됩니다. 연금도 불입자 적고 타가는 사람 많으면 붕괴됩니다. 세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사회 안전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구가 줄어들어서 복지국가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망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인간,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저도 동의하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기회가 있으면 한국의 인구 문제를 지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문제 수도 없이 지적했고 뉴스에도 수도 없이 불러 나왔어요. 근데 이 한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사실상 없습니다. 인구 문제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제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그래서 지금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던 사회를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1명이 3명분 일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1명이 어떻게 3명 일해? 8시간 일하던 사람한테 너 24시간 일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1명이 인공지능 로봇 2대 데리고 일하면 3명분 충분히 해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과학기술만이. 그런데 이 인구 문제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구학을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국민 세금 더 걷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더 걷어서. 요즘 애 하나 낳으면 뭐 1억 주자. 근데 1억 가지고 되겠냐? 뭐 지자체에서 1억 주고 어서 1억 주고 한 2억은 줘야 애 낳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이 아주 그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1억 준다고 애 낳겠다라고 인터뷰하는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2억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2억이라고 가정해 보면 우리가 그 출산율 0.8에서 1년에 그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25만 명한테 2억씩 주면 50조 원이죠.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을 그래도 견딜 만큼 1.8까지 올리면 1년에 50만 명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50만 명한테 2억씩 주려고 그러면 1년에 100조 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100조 원이라는 돈은 국가 예산을 한 번만 본 사람이면 이건 불가능한 돈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구 문제, 이렇게 심각한 인구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풀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잘못 오도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자들이 나서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각한 인류 문명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이 민족사적인 이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천년에 한 번 오는 국난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를 우리 과학기술단체가 중심이 돼서 돌파하는데 초점을 한번 모아보면 어떠냐. 물론 저출산 외에도 뭐 몇 가지 후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아까 언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 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한 번도 제한된 적이 없는
가능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에 설 수 있고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문명사에 남는 엄청난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가 2번 크게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연세 있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경실련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그때 집값 폭등 문제를 끈질기게 추격하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뉴스의 중심에 서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마치 한때는 경실련이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만큼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뭐가 있었냐면 참여연대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보듬는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한때 또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운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그 사회 시민단체 운동을 기반으로 실제로 정계에 진출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중추적인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명하기는 뭐 그렇지만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단체가 정말 점잖게 정말 지식인답고 정말 고상하게 저변을 넓혀가고 이런 운동에서 성년이 됐으니까 이제 뛰쳐나가서 사회로 나가서 뭔가 이루는 시민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시작할 때 과거에 우리 이 과실련을 이끌던 분들은 대부분 학계 출신이 많으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과실련을 이만큼 이끌어오는 데는 정말 적합한 분들이었는데 지금 안현실 대표 같으신 분은 언론계에서 국가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많이 접해보고 정말 감각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발빠른 분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이제 과실련이 성년이 됐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던 과실련의 태도에서부터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뛰쳐나가서 일하는 그런 과실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저출산 얘기를 했고 저출산 얘기가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기 가장 적합한 주제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뭐 동의하지 않으시면 다른 주제도 몇 개 제가 후보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안하고 설명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실련이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 우리 과학기술계와 우리 회원을 챙기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학해서 청운의 꿈을 키우는 그런 과실련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에 뛰어나가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넓게 전하고 세상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는 정말 시민단체다운 시민단체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동안 과실련에 가까이 지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서 오늘이 계기가 돼서 성년 과실련이 항상 뉴스에서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쇼크를 받는 뉴스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존경하고 신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드리는 과실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간단한 제 말씀을 줄일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태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아마 모두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성지순례를 한 1000km 걸으셨다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지순례를 1000km 정도 하려 그러면 몇 가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속도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속도를 지킨다는 게 내가 하루를 걸어서 숙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날 저녁에 굉장히 친해지게 되면 내일 같이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하고 내 속도가 다른데 순간적으로 친해졌다라고 해서 그 속도를 맞춰서 조금 빨리 걷게 되면 1000km를 걸어가는데 반드시 탈이 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나랑 친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도를 맞춰서 내 속도를 좀 느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도 밸런스가 안 맞아서 마찬가지로 중도에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는 또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20살의 과실련한테 부탁하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살의 과실련은 과학기술 관련 시민단체답게 목표 설정을 잘하고 20살의 과실련은 형식적인 단체보다는 공감하고 풀뿌리나 홀씨처럼 날아가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20살의 과실련은 저출산이나 그다음에 그 첨단 기술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서는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되 20살의 과실련한테 당부하고 있는 해결책은 예산이나 복지 정책보다는 과학기술의 힘이니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실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태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20살의 과실련이 어떤 모습이 될지. 그러면 이 20살의 과실련이 맞이하고 있는 이 디지털 AI 대전환 시대에는 어떤 주도권으로 20살의 과실련을 또 시작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강연은 AI 대전환 시대 주도권을 선점하라. 그 죄송합니다. 오순영 과실련 AI 미래 포럼 공동 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실련 AI 미래 포럼의 오순영입니다. 저는 PT를 해야 돼서 뒤로 좀 빠져 있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과실련의 AI 미래 포럼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지역 속으로 AI를 지역 속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분들, 학생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 대구를 다녀왔고 거기에 Q&A에 어느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본인은 70세라고 하시면서 AI 시대에 뭘 해야 될 거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는 사실 저는 공부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산업계에 쭉 있었고요. 24년 기간 중에서 24년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년 정도를 AI 기반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AI 시대에 대한 것들을 이 업계에서 계속 있었던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용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전체 화면이 아닌 듯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집에 컴퓨터가 고장나면 항상 저보고 고치라고 아버지께서 저를 호출하시곤 했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에 대한 주요 포인트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지금 주요 아젠다들이 AI 산업이나 뭐 학계 다 똑같은데요. 어떻게 AI하고 인간이 공존해야 될까에 대한 퀘스천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몇 가지 씬을 통해서 지금 AI 시대가 대표하는 그 이미지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사실 모델이나 기술이나 그게 저희들한테 전혀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감되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화면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9월 달에 연례 행사, 세일스포스 연례 행사에서 했던 멘트입니다. 다음의 AI는 마치 신입사원을 온보딩 시키는 과정하고 같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멘트에 200% 공감을 합니다. 제 직전 직장이 KB국민은행이었습니다. 거기서 금융 AI를 도입하는 역할을 했고요. 대기업에서 AI 도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2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탈출했습니다. 탈출했고요. 그래서 왜 다음 젠 AI가 신입사원 온보딩 시키는 하는 과정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 AI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SI나 IT에서 했던 그런 어프로치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부에 있는 다양한 에셋에 대한 것들이 학습이 돼야 되고 안에 있는 프로세스나 R&I나 직원들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에서 AI 반영 적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기간을 놓고 검토해야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신입사원도 필요하고요. 뭐 AI의 핵심은 뭡니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계속 사람의 혈액처럼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업과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업계에서 뭐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AI가 일자리를 이제 빼앗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요. 사람의 어떤 업무에 대한 태스크의 일부를 AI가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를 가져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협업과 역할 분담이 신입사원이 들어오든 AI가 적용이 되든 똑같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AI에 대한 거는 과거에 저희가 AI를 어프로치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문서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하고 영상을 인식하고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페이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 세계가 공간지능을 통해서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저희가 있는 현실 세계는 0101로 디지털로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긴즉슨 AI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되는 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AI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각종 저희 엣지 디바이스들 있잖아요. 뭐 가전도 있을 수 있고 모빌리티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그런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질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엔트로픽의 이제 클로드 3.5 소네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 화면을 마치 사람이 마우스와 키보드로 핸들링하는 것처럼 이제 AI가 컴퓨터 화면을 이해하고 그것들의 뭐 마우스나 뭐 키보드나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처음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소프트웨어 개발했었을 때 저희가 테스트 자동화를 상당히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했던 과정들이 그 컴퓨터 화면에 소프트웨어를 화면 캡처를 뜨고 그거를 디프를 떠서 과거 정상적인 화면과 현재 화면을 비교하면서 테스팅을 다 배치로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했지만 거기에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이 붙어서 얘가 스스로 어떤 모니터에 대한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앱을 호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RPA라고 얘기했던 것들, 자동화라고 얘기했던 것들에서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챗GPT 저희가 일반 우리 사람이 쓰는 자연어로 저희가 이미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AI하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코딩이나 어떤 그런 진입장벽이 되게 높았던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죠. 저희는 계속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AI 기술 기업 자체가 플랫폼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AI 회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이나 이런 회사들이 검색 시장, 쇼핑 시장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죠. 산업군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었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회사들, 플랫폼 회사, 뭐 네이버도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AI 기능을 탑재해서 과거에 펼쳐왔던 그 영역들에서 뭔가 좀 더 사용자한테 편리함을 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AI 대전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AX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뭐 작년, 올해하고 내년에도 이 키워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할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지금 젠 AI가 뭘 잘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 AI 활성화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리서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오토메이션은 원래도 AI가 잘했죠.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 전혀 관련 없는 어떤 두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도 AI는 기똥차게 창의적인 어떤
관계성을 가져옵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가 편견과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AI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디시전도 그렇습니다. 디시전도 많은 영역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뭐 AI 윤리에 대한 부분, 책임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의 고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오토메이션과 RPA 영역의 확장선을 가지고서는 A to Z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모델들을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뭐 챗GPT가 최고인 줄 알았으나 지금 다양한 AI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작게 만드는 작은 모델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AI 모델들이 탑재된 툴도 나오고 있고 저희의 선택지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렇습니다. 경영 환경의 변화를 저는 많이 봐왔는데 인더스트리로 보면은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전문 영역하고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기반의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제는 더 검증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how to에 대한 방법하고 목적이 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 이 부분은 지금 뭐 너무 많은 레포트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AX를 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AX는 DX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DX로 가지 않고서는 AX로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인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AI를 하려면 그런 데이터들이 다 올라와야만 저희가 AI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X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고 어프로치를 하면 과거에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그걸 고민했던 거에서 연장선으로 봐야 저희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X만 바라보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팬시한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AI, ML에 대한 거 모든 거는 이제 뭐 DX도 그렇고 AX도 그렇고 데이터 중심으로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화에 대한 부분, 연결된 사용자 경험을 가져간다라는 거, 데이터의 연결성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 대한 저는 사실은 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산업에 대한 촉이 상당히 좋아서 사실 저는 투자 쪽으로 갔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이거에 대한 보는 눈이 저는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챙겨져야 우리는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AI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에 따라 누군가는 이게 도래하는 게 1년이라 보기도 하고요. 3년, 누군가는 10년까지도 바라보기 때문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티모달에 대한 거, 자율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이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멀티모달에 대한 거는 사람과 똑같이 여러 개의 인풋을 받아서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정확도하고 신뢰도가 향상되고 당연히 들어오는 다양한 인풋 데이터로부터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인간하고 유사하다 보니 대고객 서비스에 적합하다, 어시스턴트류에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to Z의 업무 완결성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학습한 것만 고지고대로 하고 있는 그런 AI들이 아니죠.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스스로 학습을 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을 저는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꽤 오랜 기간 했고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기본이 뭔가요? 공통된 거는 하나로 뽑아내고 단위를 컴포넌트로 다 쪼개서 각각의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그런 형태가 멀티 에이전트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마스터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서 얘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 각각의 전문성은 키워줄 수 있고 그리고 A, B, C, D 에이전트 중에서 D를 뺀다거나 아니면 C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얘만 셧다운을 한다던가 얘만 업그레이드를 한다던가 어떻게 보면 유연한 구형성과 확장성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AI 기업들, AI 에이전트의 차별화, 경쟁력이 어디에서 오냐라는 질문을 저는 종종 받는데 그때 제가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원래 잘하는 회사가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모델에 대한 거나 이런 거에 어떤 진짜 비용을 싸게 어떤 작은 어떤
자원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면 그 혁신은 사실은 논외고요. 그 외적으로 본다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훌륭한 회사들이 이것도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구조를 잘 짜고 잘 개발을 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UI, UX 사용성에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는 선택을 하겠죠. 불편한 걸 저희가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에는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잘 예측을 하고 저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떠들지만 저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뭐 어디 석학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씩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2월 3일 며칠 전에 논문에 나온 거를 보면은 LLM 기반의 GU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현재 에이전트는 GUI 기반의 에이전트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GUI 자동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소네트 설명 때 했고 다 했잖아요. 지금 과거에 어떤 자동화했던 거에 걔들이 머리가 달리면서 좀 더 확장성이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파일럿하고 연결하고 엔트로픽 같은도 클로드 3.5 통합했고 그다음에 오픈 AI고 구글도 똑같은 형태로 어프로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이것도 직전 자료입니다. 저 되게 부지런하죠. 오늘이 6일인데 3일 전건 또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베드락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락의 그 에이전트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잡한 프로젝트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적합한 전문화된 AI 에이전트를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지표를 분석하거나 산업 동향을 평가하거나 재무 기록을 검토하는 것들을 다 역할을 나눠서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책, 이거에 관련된 걸 이미 10월 달에 출판된 책에 나와 있고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AI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이 장표들을 넣는 이유는 제가 왜 넣냐면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약간 이 목적성에 대한 것들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AI를 도입하냐? 기술력을 자랑하려고? 아니면 남들 다 하니까? 그런 이유로 돼서는 얘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하는 ROI가 절대 안 나오는 어프로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의 디브리프란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는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매년 100만 건 정도의 컨퍼런스 콜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과 필사와 요약과 이메일로 초안까지 작성하는 것들을 AI가 대신하도록 했대요. 사실은 단순 업무라고 되어 있지만 회의록은 그렇습니다. 계륵과도 같아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업무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괴롭히는 업무입니다. 똑똑한 친구들을 여기다 묶어놓죠. 이것들을 하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고객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업무, 그런 태스크들은 다 AI한테 넘기고 우린 좀 더 중요한 본질에 가까운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나이키는 또 어떻게 어프로치했냐면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AI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키는 운동선수 데이터가 많아요. 독보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멀티모달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설계 데이터까지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프로토타입, 이런 그 운동화 디자인을 만드는 거 이거 사람이 한다고 해보시면 머리가 주워 터집니다. 50개, 30개 만드는 거 힘들어요. 근데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개월 걸렸던 게 몇 시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디자이너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디자인은 원래 잘하는 자기 창의적인 거, 유니크한 본인의 감성을 여기다 더 넣는 겁니다. 제품이 훌륭해지는 거고 빨리 제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이런 적용의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것도 당연히 뭐 난제, 그다음 뭐 100년 걸릴 거 그런 것들 지금 다 AI로 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씩 걸리는 거 다 기간 단축하고 있고 100년씩 걸리는 거 다 기간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도입 관련해서 지금 가장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들 AI 효과, 비용 얼마나 들어, 시간 얼마나 들어, 잘 될 거야? 성능 얼마나 나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AI는 지가 혼자 돌아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꼭 AI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저희가 많은 SI IT 프로젝트를 보면은 만들어 놓고 먼지가 소복히 쌓일 때까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선 고도화가 힘드네요. 다시 개발합시다 하면서 또 1,000억씩 100억씩 투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I 도입에서 필요한 것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조직 내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거하고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되죠. 야, A팀, B팀 친하게 지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조직에서 이건 써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AI 수용성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부에서 IT 베이스의 그런 인력들은 AI나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업스킬링을 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이 아니라 태스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태스크가 없어진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리스킬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델 CTO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12월 4일이에요. 이틀 전 얘기예요. 저 되게 부지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업의 AI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기술보다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목적과 어떤 아키텍처, 어떤 툴을 쓰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일날 얘기했고 제가 쓴 책은 10월 달에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 GUI에 대한 강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접근성에 대한 거,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다 한컴 오피스 써야 되거든요. 제가 직전은 KB국민은행이었고요. 그 직전에 18년 동안 근무한 회사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거기서 오피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툴을 잘 쓴다는 것하고 질문을 잘하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챗GPT 나오고 질문을 잘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죠. 그 주제를 잘 알아야 질문을 잘 합니다. 주제를 잘 모르면 겉핥기식 질문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챗GPT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쓰다가 에이 뭐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쓸 줄 모르시는군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잘 알아야 잘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AI 툴이나 코딩이나 이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코딩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면 다 천재가 됐지.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원래 잘하고자 하는 거, 원래 하려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고요. AI 툴을 잘 쓴다라는 거는 잘 쓴다는 건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손으로 해보는 방법밖에.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이렇구나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치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직접 키보드 다 쳐보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챗GPT나 이런 종류의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6가지 것들을 잘 조합해서 질문을 해야 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선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AI 쓰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쓸 때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얘는 단순하게 답해요. 깊이 있게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서 서로 대화를 턴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주면 학생들한테도 훌륭한 튜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과 AI 협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10월 달에 네이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모두가 AI를 쓰면 효과적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아주 당당하게 효과 없어. 그냥 둘이 같이 쓴다고 해서 효과 없어라는 거를 증명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좋은 게 맞아요. 근데 되게 슬픈 얘기지만 평균적인 인간, 평균 이상이십니까? 평균적인 인간과 AI 시스템의 시너지는 혼자 하는 것보다 AI 시스템, 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성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인간이 똑똑해야 AI도 잘 부리고 쓴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의사결정보다는 창의적인 것들을 잘한다. 아까 전에 보셨죠? 나이키나 이런 사례들을 보셨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시종일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풀 줄 아는 사람이 저희한테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필요하고 회계사가 필요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특정 안 풀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저희는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발붙일 곳이 없다가 맞습니다. 그냥 C++ 개발 잘하는 거, 자바 개발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AI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옛날에 번역도 잘했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1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AI 비용 최적화를 하려면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I에 대한 성과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잘 돌아가는 놈인지 이게 쓸만한 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량 지표 있어야 된다는 거고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쓰시고자 하는 분야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싹싹 뒤져가지고 다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머스트 해본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려는 건지 아니면 나이스 투 해본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람 챙기라는 겁니다. 업스킬링, 리스킬링 반드시 중요하고요. HR 부서에서는 이런 거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그리고 어떤 AI의 경쟁력은 전 UI, UX 사용성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엔트로픽에서 나오는 요번에 나온 이것도 11월 달 얘기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기술적 경쟁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벗어나고 사용자의 그리고 조직의 고유한 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엔트로픽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강조드리면서 리터러시 중요하고요. 결국은 사람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될수록 하드 스킬은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 그리고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한테는 소프트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X 이전에 DX입니다. DX가 되지 않는데 AX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아셔야 된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AI는 저희가 많이 부릴 거고요. 이제 사람들의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하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본질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실련에서 발제자분들을 잘 섭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다 칼같이 지켜주시는 거 보니까 AI형 강연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CF에서 사람이 자원인 나라 뭐 이랬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자원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마차를 몰고 있던 마부들이 자동차가 나왔을 때 얼마나 자기 직업이나 그 경제에 대해서 큰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꼈을지 혹시 감이 잡히시는지요? 이 자동차가 나온 다음에 기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 트럭을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많은 석탄을 실어 나르고 있는 기차를 보면서 또 얼마나 큰 자기 직업 의식에 대해서 혹은 잡에 대해서 큰 공포감을 느꼈을지 가히 상상 갑니다. 물론 기차에서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주판을 튀기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그 장사하시던 분들도 계산기가 나오면서 놀랬을 테고요. 물론 컴퓨터가 나왔으면 더 놀랬을 텐데 새로운 문명이라는 게 나와서 설레이면서 반기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때로는 놀람과 공포감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시기를 지난 우리들이 보고 있을 때는 결국은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복잡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오순영 의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강연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상금 드리나요? 외쳐주실 수 있나요? 이미 목차 속에 있긴 한데 AI 대전환 시대 주도권을 선점하라. 제가 이 강연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아마 이제 우리 하정우 대표님하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지난 10월에 기부하셨나요? 저희 이따가 할 때 추첨해갖고 드리는데
이거는 아마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사보셔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멋진 강연을 해주신 오순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이 모이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토론 시간이 들어져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한 말씀 정도 해주실 분,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 분위기는 아마도 두 분의 강연이 너무 완벽한 데다가 사회자가 참 잘 진행하고 있구나, 시간을 맞춰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부에 저희 끝났습니다. 이병규 회장 1분 30초 안에. 그래도 아무도 질문 안 하면은 좀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나 발표자 이게. 정말 오순영 공동대표 발표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책을 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래 사회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을 때 그 인재상이 바로 여기 말씀하신 5가지인가요? AI 리터러시 강화,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비판적 사고, 데이터 분석 능력 있는 사람, 협력과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디지털 역량, 논리적 사고 있는 사람, 이러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이게 바로 공학교육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공학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과실련 멤버로서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이병기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6시에는 정기총회를 하고요. 그 마이크는 제가 우리 임현희 공동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